김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죠. 정치 현안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문제를 법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 새 벽두부터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 유튜브 보면서 엄청 놀랐는데 이 피습 이게 살인미수 적용은 저도 이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살인 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범행 도구, 공격 부위, 행위의 강도, 반복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범행 이 도구. 사건에서는 네. 범행 도구, 공격 부위, 행위의 강도 등에 비춰보면 살인 미수죄가 넉넉히 적용되고도 남습니다. 죄명 네.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회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목을 끌고자 할 때, 둘째는 정치적 신념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현할 때, 셋째는 특정 인물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할 때인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내야겠죠. 다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도 대통령이 4명이나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도 직전 총리가 암살당하기도 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도 그 대응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빈도수가 너무 잦아요. 네, 그렇죠. 네. 그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정치 테러로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사실 최근에 좀 여야 간의 정치 구조가 좀 극단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 어느 한쪽에 있는 맹목적인 지지자가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모방 범죄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건을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하고 또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좀 너무 경하게 주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지금 4월까지도 얼마든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접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광주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위원장이 있을 때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중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경호의 문제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찰의 보호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개편을 이제 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 자체가 선거일로부터 한 10살 이전으로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가 한 3, 4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경호의 공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경호 부분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확대 부분도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카피캣 지금 모방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 발생하면 모방범들이 날뛸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명한 인물이 어떤 사건이 연루되거나 또는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 발생했을 때 이를 따라하거나 오히려 보복의 감정에서 반대 진영에 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4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해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신속하게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서 긴급 체포하기도 했는데 그 자체는 아마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만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모의되고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수준에 이른다면 여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상당히 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피캣 모방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기관도 법원도 유사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엄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뭐 등산용 칼자루를 개조를 했다. 뭐 부산도 갔다가 뭐 평산마을도 갔다가 뭐 울산도 갔다가 이거는 계획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계획범과 우발범의 처벌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계획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벌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느냐인데 결국엔 거기서 살인의 고의가 적용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준비를 했냐. 라는 기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살인 미수 적용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계획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에 이제 그 등산용 칼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전에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적에 관련돼서도 2023년 4월에 이미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대표가 행적을 주시하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거든요. 그 점은 사실 거기다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는 이재명이 싫다라는 취지로도 답을 한 곳에 비추어 봤을 때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어쨌든 저거 하는 거 그 정도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 이수정 교수께서 범죄심리학자죠. 그 이수정 교수께서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는 아닐 거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고 없고 편집증도 사실은 약하나마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정신질환이 과거에 있었다고 처벌 수위가 직접 달라지진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범위도 워낙 광범위하고 실제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대폭 감량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수준이 이르러야 합니다.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지만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한 상태로 즉 입원을 시켜둔 상태로 여러모로 감정을 거쳐서 의학적인 판단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 확인할 부분이지만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해서 개조했고 내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 외부 공개 일정 때 단 한 번의 기회가 포착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 당시에 취재진이 몰려서 취재를 하다가 이동하는 과정이라 그 빽빽했던 근접 거리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이때 지지자인 척 다가가서 왼손에는 필기도구와 종이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사인을 요청하다가 가까이 다가오자 결국 오른손으로 흉기를 들고 가격을 했다는 것인데 그 순간만을 노렸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뒤에 자신의 생각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현장에서 검거된다는 사정은 자명하고 검거되면 향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당장 검거되고 보니 묵비권을 행사만 한다고 나한테 유리하지만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고 일부 진술을 하기 시작했을 것인데 변명문을 경찰이 제출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명문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이 역시도 자신이 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향후 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니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겠다는 사정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뒀을 것 같은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고 실행에 옮겼다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저는 아니 혹시 조 변호사님 영화 좋아하세요? 네.
그 제가 어제도 아니 그저께인가 이수정 교수님한테 그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 네. 1970년대 영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사용하는 1970년대 택시 드라이버하고 1990년대의 비상근무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이 1970년대 택시 드라이버는 범인이 트레비스라는 사람인데 저 로버트 드니로가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정치인을 해치려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자기는 이 사람한테 꽂혀 똑같아요. 동선을 쫓아다니고 그런데 노리다 성공이 아니라 실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물론 이제 1990년대 그건 뭐냐면 인간의 분노와 소외감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게 70년대는 외부로 됐다가 90년대에서는 그게 내부로 향하는 다시 자기를 향하는 그래서 이제 그 자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는 계속 이 문제의식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제가 항상 저걸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난 이재명 대표가 싫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것과 어떤 내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계획 이게 형량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를 했냐, 즉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될 수 있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계획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그 부산에 이제 이 대표가 왔을 때 그 보고 그냥 내가 갑자기 원래 이재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때 우발적인 감정이 생겨서 폭행 이제 그 살인 미수라기보다는 상해를 했다라고 하면 살인 미수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전부터 계획을 했다라면 이게 단순히 그 당시에 우발적으로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형량이 중해지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당적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저는 당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좀 있는데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적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단순히 싫었는지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특정하게 어떤 이념 지향성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지는 그게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당적 문제 관심. 정치적 해석은 차치하고 재산 범죄가 아닌 사람을 해하는 범죄는 공소사실에 반드시 범행 동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기라 하면 싫었다 이거는 동기가 아니죠. 단순히 싫었다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찾아내서 기재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의무입니다. 법원도 판결을 선고할 때 사람을 해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도 기재하고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이르렀는지 범행 동기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의무에 따라서 여러 범행 동기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당적도 찾아보고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싫었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싫었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살인을 모살 고살 미국처럼 모살인지 고살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모살이 고살. 계획적인 범행인지 뭐 등등을 일컫는 미국식의 표현 방식인데 대신에 우리는 살인은 모두 살인이지만 양형 기준상 살인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참다 못해 살인을 범행한 참작동기 살인이 있고 가장 중한 살인은 연쇄살인입니다. 즉 1유형부터 5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유형은 특별한 이유 없는 무차별 살인에 해당합니다. 즉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싫었다는 변명이 되었든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견해가 싫었다는 변명이 되었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살인에 해당해서 3유형 비난 동기 유형이 해당합니다. 통상 다투다가 살인한 경우는 2유형입니다.
그렇지만 3유형은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는 비난 동기 유형의 살인이어서 계획적 범행이 인정된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살인 미수보다는 상당히 중하게 제가 볼 때는 징역 8년을 넘어 10년 전후가 선고될 만한 사안 같아 보입니다. 그 신상 공개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사실 신상 공개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사료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박근혜 피습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도 그렇고, 사실상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러한 피습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런 신상 공개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두 분 다 방송을 하시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을 별로 안 봅니다만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사실 댓글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만 경험했나? 저도 댓글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를 보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미 기분만 나빠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범행의 경우에는 살인의 유형 중에서 더 중한 유형이 적용돼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이 정도면 살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 오히려 이 부분을 참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참작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오다 참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통상적인 범행보다도 더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분명한 이유,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현재의 양형 선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가 모방범죄 얘기도 하고 뭐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강화됐던 것 같아요. 광주 내려갈 때. 근데 이게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과잉 경호가 아니냐 뭐 요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꼭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좀 비판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구분하지 않고 누구는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런 뭐 민주당 쪽에서 그런 비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또 다른 피해자가 민주당 층에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경호를 좀 확장하고 좀 더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주주의 를 해야 하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은 사실 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후진적인 폭력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도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 테러는 외국에도 다 많은데 우리나라는 빈도수가 잦아가지고 저는 좀 그런데 근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사법 리스크 재판은 좀 지연이 되겠죠? 당연히 지연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재판 첫 기일인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기일을 2주 뒤 22일로 연기했고 같은 재판부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사건도 1월 9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가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 뒤에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서 향후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뭐예요? 재판을 일단 정지해둔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출석할 증인도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친 이상 향후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나갈지 따로 준비하는 절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이 사건도 19일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연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다 보니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위증교사 사건이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지가 애초에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총선 전에 이루어질까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까를 물어본다면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어느 정도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재판 기일이 22일로 연기된 이상 또 예.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위증교사 사건도 총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조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께서 변호하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팠든지 사고로 당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한창 많아요? 코로나 있을 때 재판부 자체에서도 직권으로 뭐 연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의뢰인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제 기일을 연기를 해주거나 추정을 해주기도 하죠.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기일을 네. 연기해주거나 추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긴급한 수술이 있거나 아니면 네.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재판 연기 가능합니다. 판사가 코로나에 걸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재판 기일이 추정되죠.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 지정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 이제 새롭게 재판 기일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으로 격리 기간이 있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의사의 그럼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또 의사가 예를 들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신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견서를 작성해 주면 그걸 제출했을 때 만약에 그걸 첨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이제 기일이 공판 기일이 좀 더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농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지연이 될까요? 아까 그 위증교사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네. 제일 빨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그 의료진의 소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1개월 정도는 전반적인 재판이 모두 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 예정되었던 달은? 예. 기간보다는 한 달씩은 다 미뤄진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럼 한 달 후에 재판이 재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걸석 재판은 절대로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이 정도 사유만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보다가 이 정도 네. 사유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계속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걸석 재판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 걸석 재판은 아무래도 피고인의 어떤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쨌든 빨리 좀 회복이 되셔야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